서울의 지하철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소음과 진동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세계가 숨쉬고 있었죠. 선로 아래 버려진 공간, 그곳이 17살 미래의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벽과 녹슨 파이프가 그녀의 보금자리를 이루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지하철이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부슬부슬 떨어졌어요. 미래는 낮에는 주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물건들을 주워오거나 간혹 카페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끼니를 해결했죠. 그녀의 하루는 대부분 혼자였어요. 엄마는 사기제로 교도소에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버려진 존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죠. 오늘도 별일 없겠지. 미래는 매일 아침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하루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볼 때마다 눈길을 피했고, 경찰은 그녀를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죠. 세상은 미래에게 무관심했고, 미래 역시 세상에 무관심했습니다. 16살 때 친척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미래는 거리에서 지냈어요. 추운 겨울밤을 버티며 지하철역과 패스트푸드점을 전전했습니다. 한겨울에는 동상으로 발가락 하나를 잃을 뻔했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어요. 학교는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상태였고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철 선로 아래 버려진 공간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어요. 비를 피하다 발견한 작은 틈새로 들어갔을 때 미래는 이곳이 자신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지하철의 열기로 겨울을 버틸 수 있었죠. 제대로 씻을 곳이 없어 늘 몸이 불편했지만 최소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미래는 지하철역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간 음식이나 유용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지하철 막차가 지나가고 역사가 조용해질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선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마지막 열차가 떠난 선로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의 어깨가 축 처진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선로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려는 순간 남자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미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선로 중앙에 가만히 서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죠. 미래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 멀리서 기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미래의 머릿속에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모른 척해야 한다는 생각,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뒤로 하고 미래의 발은 이미 선로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불빛은 점점 커지고 기차의 경적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기요, 비키세요. 미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래는 선로로 뛰어내려 남자를 향해 전력 질주했죠. 기차는 이제 불과 몇십 미터 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기관사의 비명 같은 경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미래가 남자에게 도달한 것은 기차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기 불과 몇 초 전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남자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놀란 남자의 눈과 미래의 눈이 마주쳤죠. 그 짧은 순간 미래는 남자의 눈에서 깊은 절망과 함께 희미한 놀라움을 보았습니다. 미래는 있는 힘껏 남자를 끌어안듯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플랫폼 가장자리에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그 순간 기차가 굉음을 내며 지나갔어요.
불과 몇 초 차이였습니다. 미래의 귀는 심장 박동 소리로 가득 찼고 온몸은 땀으로 젖었죠. 괜찮으세요? 미래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한 눈으로 지나간 기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양복은 흙과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죠. 미래도 따라 일어났어요. 이제 와서 보니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얼굴, 지친 눈, 하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왜 그러셨어요? 미래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천천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을 몇 장 꺼냈습니다. 미래에게 내밀려는 듯 했지만 미래는 고개를 저었죠. 돈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남자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돈을 다시 지갑에 넣고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그대로 서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남자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역출구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의 작은 거처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을 되새겼습니다. 왜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왜 타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바보같이. 내가 왜 그랬지? 다음 날 미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지쳤어요. 간밤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옷에 묻은 흙과 찢어진 소매를 보니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미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역 주변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붐볐어요. 아무도 미래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미래는 카페로 향했어요. 오늘도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열차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다면서요? 카페에 온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네, 들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대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미래는 묵묵히 컵을 닦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선로에 뛰어든 소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행히 사고가 없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미래는 평소처럼 역 주변을 배회했어요. 그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는 주변을 살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되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네. 미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어요. 오늘은 일찍 잠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문득 어젯밤의 남자가 생각났죠.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말 괜찮은 걸까? 미래는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가끔씩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느낌이 너무 자주 들자 미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 어느 날 밤 미래는 늦게까지 역 주변을 배회하다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래는 경계심을 느끼며 봉투를 집어들었죠. 봉투 안에는 도시락과 음료수, 그리고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단 한 줄, 고마워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는 한동안 메모지를 바라보았어요. 그 글씨체는 어딘가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죠. 다음 날 저녁 같은 자리에
다시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도시락과 함께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인생의 지도. 저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죠. 미래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책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읽어볼래요?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미래의 문 앞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때로는 음식, 때로는 책, 때로는 작은 선물. 그리고 항상 짧은 메모가 함께였어요. 미래는 이 의문의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심이 처음이었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웠죠. 열흘째 되는 날 밤 미래는 일부러 일찍 돌아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누가 오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발소리가 들렸죠. 미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이 보였어요. 어젯밤의 그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조금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미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었군요.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은 슬픔과 따뜻함이 뒤섞인 특별한 미소였습니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빚을 갚는 거죠.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미래가 말했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두가 그렇게 하진 않죠. 특히 당신처럼 세상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욱. 미래는 놀랐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에 대해 조사하셨나요? 미래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조금요. 미안해요. 남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어요. 그저 궁금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 상황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어요. 들어오실래요? 미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거처는 누구를 초대할 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남자는 미래의 초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미래의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남자는 말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미래는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낡은 매트리스, 상자로 만든 책상, 벽에 붙은 몇 장의 사진.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미안해요. 별로 볼 것 없는 곳이에요. 미래가 머쓱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만의 공간이 있다는 건 중요한 거죠. 미래는 낡은 의자를 내어주고 자신은 매트리스 끝에 앉았어요. 남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정민수라고 해요.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미래입니다. 서미래. 예쁜 이름이네요. 정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어요. 미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자신의 공간에 초대했고 그것도 자신이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죠. 책은 읽어보셨나요? 정민수가 물었어요.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미있었어요. 특히 자신만의 지도를 그리라는 부분이요. 정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들었군요. 네. 근데 저자가 누구죠? 책에 이름이 없어서요. 정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제가 쓴 책이에요. 미래는 놀라서 정민수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작가셨어요? 그랬죠. 전에는 정민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미래는 궁금증이 커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민수의 표정에서 그것이 아픈 기억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민수는 종종 미래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고 때로는 책을 가져왔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미래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 정민수는 미래에게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낡았지만 여전히 잘 작동하는 노트북이었죠. 이게 뭐예요? 미래가 물었어요.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정민수가 대답했어요. 뭔가 쓰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뭘 쓰라는 거죠? 미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거나요. 일기, 생각, 이야기. 당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정민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때로는 글을 쓰는 것이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미래는 의심스러웠지만 노트북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민수가 돌아간 후 미래는 오랫동안 노트북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빈 문서가 나타났어요. 미래는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나는 서미래입니다. 17살이고 서울 지하철 선로 아래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교도소에 있고 아버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글은 계속 이어졌어요. 미래는 자신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겪은 따돌림, 홀로 지내며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모두 적어 내려갔습니다. 길거리에서 겪은 폭력과 학대,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낸 날들, 그리고 자신을 미래라고 이름 지은 어머니의 역설적인 기대에 대해서도 썼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글을 썼죠. 마침내 미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미래는 자신이 쓴 글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감정이 자신 안에 있었다니 그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래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일상과 감정에 대해 쓰다가 점차 다양한 주제로 확장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글쓰기는 미래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정민수는 일주일에 두세 번 미래를 찾아왔어요. 때로는 음식을 가져오고 때로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미래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책을 좋아해요? 어느 날 정민수가 물었어요.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찾는지 궁금해요. 미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취향이네요. 다음에 그런 책을 몇 권 가져올게요. 미래는 정민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직업이 뭔지, 왜 그날 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는지, 그런 질문들은 항상 에둘러 답하거나 슬쩍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미래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더 이상 책을 쓰지 않으세요? 인생의 지도가 정말 좋았거든요. 정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을 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나누고 싶은 감정. 그런 것들이요. 정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미래는 정민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신은 지금 왜 글을 쓰고 있는 걸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저를 위해 쓰고 있어요. 미래가 말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좋아요. 정민수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진정한 글쓰기의 시작이에요. 자신을 위한 글쓰기. 시간이 흐르면서 미래의 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일기에서 시작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짧은 이야기를 쓰기도 했고, 때로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미래는 자신이 정민수를 구했던 그날 밤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 순간의 두려움과 결단,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미래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자신은 그날 밤 단순히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도 함께 바꾼 것이었죠. 나는 그날 밤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른 사람을 구함으로써 나 자신도 구했다. 미래는 이 문장을 쓰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에 불과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글을 쓰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 다음 날, 미래는 민수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쓴 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몇 편을 골라 정리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는 불안해졌습니다.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자신에게 실증이 난 걸까? 일주일이 지나도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래는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에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도 막막했죠. 유일한 단서는 인생의 지도라는 책뿐이었습니다. 미래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로 민수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책 인생의 지도의 뒷표지에 작은 글씨로 출판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출판이라는 이름이었죠. 민수출판. 선생님 이름과 같네. 미래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출판사 주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민수출판 주소를 검색했어요. 금세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출판은 강남에 있는 대형 출판사였어요. 미래는 허름한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남의 대형 출판사에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하지만 선생님이 걱정되었기에 미래는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출판사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미래는 출판사 건물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로비에서 경비원이 미래를 세웠어요. 민수출판에 볼 일이 있어요. 미래가 대답했습니다. 경비원은 미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어요.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이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미래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정민수 선생님을 만나러 왔어요.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정민수? 누구 말이에요?
경비원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 출판이. 정민수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어요. 혹시 정민수 사장님 말씀이세요? 미래는 놀랐지만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사장님은 지금 회사에 안 계세요. 약 한 달째 출근하지 않으셨어요. 미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 달이나? 그럼 선생님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던 걸까?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미래가 물었습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나가주세요. 여기서 서성이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미래는 할 수 없이 건물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건물 주변을 배회하며 출판사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마침내 여러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미래는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민수출판에서 일하시나요?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어요. 네, 맞아요. 무슨 일이세요? 정민수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사장님이요? 한동안 회사에 안 오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미래는 더 물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윤 과장님 누구세요? 중년의 남성이 미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미래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 이 학생이 사장님을 찾고 있대요. 남성은 미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뭐, 이런 애가 사장님을 또 돈 뜯어내려는 거 아냐? 미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장님한테 골치 아픈 일 더 만들지 말고 어서 꺼져. 남성은 거칠게 말했어요. 젊은 여직원은 미래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동료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외모와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절망적인 마음으로 미래는 출판사 건물을 떠나려는 찰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래야. 미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창백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이 애가 누구예요? 아까 그 남성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내 친구예요. 왜 그래요, 미래야? 무슨 일이 있었어? 미래는 안도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사장님이라고요? 출판사 사장이셨어요? 민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이야기할 게 많네. 들어가자. 출판사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에 미래는 직원들의 놀란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무실은 넓고 책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연락을 끊어서. 건강 문제로 잠시 병원에 있었어. 걱정했어요. 갑자기 안 오시길래. 미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죠.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해.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어? 미래는 책 뒷면에서 출판사 이름을 봤다고 설명했어요. 민수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리하네. 근데 직원들이 무례하게 굴었니? 미래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정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익숙해선 안 돼. 아무도 너를 그렇게 대할 권리는 없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민수는 말을 이었어요. 사실 내가 날 구해준 그날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 아내가 떠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 자식도 없고 회사만 있는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지.
하지만 내가 내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줬어. 미래는 말하고 있는 정민수의 어깨 너머 가득 쌓인 원고들을 보았어요. 새 책을 쓰고 계셨군요. 오랜만에 쓰는 거라 어색하지만 내가 내게 글을 쓸 이유를 다시 찾아줬어. 미래는 선생님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가져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도 뭔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민수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미래에게 다가갔어요. 미래는 자신이 쓴 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로 아래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을 만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고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민수는 한동안 미래의 글을 읽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 너의 글에는 힘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미래는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미래야, 이 글을 출판하는 건 어째? 미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의 글이 출판될 수 있다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 글이요? 그런 제 이야기를 누가 읽고 싶어 할까요? 민수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을 거야. 너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 특히 너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설레는 일이었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날 이후 미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민수는 출판사 사무실 한켠에 미래를 위한 작은 책상을 마련해 주었어요. 미래는 매일 출판사에 와서 글을 다듬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노숙 생활은 끝냈고 민수는 출판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마련해 미래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했어요. 편집자들은 처음에 미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글을 읽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윤 과장이라 불리던 젊은 여성은 미래의 글에 깊은 감동을 받고 개인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미래 씨,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쓰는 게 어떨까요? 독자들이 당신의 감정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는 윤 과장의 조언을 받으며 글쓰기 실력을 점점 키워나갔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자신의 상처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민수의 격려와 출판사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미래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책 제목은 철로 밑에서 별을 보다로 정해졌어요. 출간 전부터 업계에서 화제가 되었죠. 17살 노숙 청소년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점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출간 일주일 전 미래는 정민수의 사무실에서 완성된 책의 초판본을 받아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책을 보는 순간 미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네요. 민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해낸 거야. 내 용기와 재능으로. 출간 당일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서점에서 철로 밑에서 별을 보다를 전면에 내세웠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지하철 및 소녀의 감동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 뉴스에 소개되었죠. 한 달 만에 미래의 책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미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받았어요. 특히 미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죠. 미래는 이제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강연 요청도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민수의 도움으로 미래는 천천히 공개석상에 나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내가 느낀 대로 이야기하면 돼. 첫 인터뷰 전
민수가 조언했어요. 미래는 심호흡을 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이어갈수록 미래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저를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단지 제가 만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래는 3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어요. 철로 밑에서 별을 보다의 성공에 이어 2번째 책 손을 내밀다와 3번째 책 우리가 빛나는 순간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민수출판은 청소년 문학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어요. 미래의 성공 이후 선생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새싹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멘토로 활동하며 다른 청소년 작가들을 지원했어요. 미래는 민수출판의 청소년 부문 편집장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통찰력은 많은 책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어요. 선생님은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미래에게 맡겼고, 미래는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미래야, 이번에 새로 들어온 원고 봤어? 정민수가 사무실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16살 소년의 이야기인데, 가족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과정이 감동적이에요. 내 생각이 궁금했어. 내 판단이 맞았군. 민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출간을 진행하자. 정민수와 미래는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었습니다. 민수는 사업적인 안목과 풍부한 경험을, 미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과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출판사를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일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채워주는 좋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큰 나이 차이가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했어요. 정민수에게 미래는 삶에 이어나가게 해준 고마운 은인이자 새로운 의미였고, 미래에게 선생님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이 되어준 사람이었죠. 어느 날 저녁 출판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민수는 미래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어요. 미래야, 내 나이가 너랑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내 곁에 있을 때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미래는 잠시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과 따뜻함을 보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민수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제가 되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새 책 다시 시작하는 사랑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독자들이 그의 변화에 놀랐어요. 이전의 무거운 주제와 달리 이 책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서문에는 내 삶을 구한 한 소녀에게라는 헌정사가 적혀 있었죠. 함께 지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고, 미래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경험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서로의 영혼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출판사는 두 사람의 리더십 아래 더욱 성장했어요. 새싹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미래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큰 성공을 거두었죠. 어느 날 저녁, 미래와 민수는 한강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미래는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미래가 말했어요. 제가 지하철 선로 아래 살던 그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몰랐죠. 정민수도 미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날 밤 선로에 섰을 때 내 앞에 이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써내려가는 중이었어요. 버림받은 줄만 알았던 소녀와 삶의 의미를 잃었던 남자가 서로를 구하고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